전기 자동차는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겪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딱 겪고 여기에서 M&A가 벌어지고 덩치 큰 대형사들이 출연하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로 갈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인간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목적지만 호출에 누르면 가서 데려다 드릴게요. 그냥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잠깐 쓰는 에너지 비용,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하면서 뭐 바퀴도 소모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가상각 비용, 이것만 계산하면 인간 운전자가 데려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누구나 다 저렴하게 테슬라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앨런 머스크의 모빌리티 사업의 꿈이에요. 지금 진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 걸까?가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 작년 판매 대수는 2022년 대비 1.7% 줄었죠. 근데 글로벌은 28%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줄었는데 세계적으로는 늘었다. 그럼 우리가 좀 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해석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국내적인 시각으로 글로벌을 해석하지 말자. 전기 자동차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내를 바라보자. 이게 맞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작년에 하이브리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안 사고 하이브리드 많이 사더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사람들이 이전에 보유했던 차종을 보면 다 화석연료예요. 경유차, 휘발유차 100%.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효율을 찾아서 전기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고효율차를 찾은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를 바꿀 때 전기로 온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르는 그 까다로움과 전기 자동차를 선택할 때의 까다로움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동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건 그냥 난 계속 내연기관이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오시는 분들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차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경험을 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내연기관차 소유자의 만족도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 다음에 재구매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즉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할 거라고 안 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타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 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대부분 본인만의 운행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도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충전기를 꽂아본 사람만이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전기 자동차로 넘어올 때 이게 주저하는 게 많은 거죠. 충전소 인프라 문제, 이게 결국은 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주차 면수에 다 충전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최근에 그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급속 충전기 비중이 조금 낮아요. 유럽이나 중국 대비, 미국 대비도 낮고 그래서 급속 충전기의 비중을 늘리기로 환경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를 많이 늘려주면 어쩌다 한번 잠깐 충전할 때 불편함 때문에 충전이 여전히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면 그냥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해서 한 400km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서 날마다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3, 4일에 한 번씩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뭐 120km, 200km 미만 이럴 때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걱정들은 없죠. 전기차로 전환율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높지 않죠.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50만 대 중에 누적 전기차는 59만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세상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눈 떴더니 전 세계가 창밖에 눈이 소복 쌓여가지고 다 흰 눈으로 덮여 있더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공존을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누가 더 앞설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9천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가 될 때 작년에 전기차가 1,400만 대가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글로벌에서. 근데 올해는 1,600만 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1,800만 대. 뭐 그 이듬해는 2천만 대.
만약에 1억대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래 봐야 20%예요. 근데 이게 또 다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누적된 자동차는 18억대가 있어요. 다 내연기관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바뀌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를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봐요. 근데 30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당장 올해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당장 뭐 전기차로 웰컴 투 월드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자율주행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율주행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자율주행은 영어 혹시 드라이버 알죠? 패신저도 알죠? 패신저가만 있고 드라이버는 없는 차를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근데 드라이버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자율주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단계별로 레벨이 이렇게 있던데 5단계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그 완전 자율주행 그 5단계까지 걸리는 이제 기간 언제면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죠? 지금 2.5단계 정도 왔어요. 2.5단계는 자율주행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자기의 능력으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가 자 이번엔 네가 해 운전. 나 쉴래.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4단계 정도 되는 거고 5단계는 야 핸들도 필요 없어. 나 아예 안 할 거야. 너 혼자 다 해. 위급 상황이 오던 뭐가 오던 너 혼자 다 해. 이게 5단계고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4단계 뭐 그거는 이런 거죠. 야 위급 상황이 되면 나한테 줘. 네가 운전하다가 자신이 없잖아. 그럼 나한테 넘겨. 이게 이제 보통 한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4단계도 못 갔고 나한테 던져 라고 하는 수준도 아직 못 갔어요. 그러나 언젠간 될 거라고 보고 가는 거죠.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아무래도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용 도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도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도로에 다니고 있는 즉 전체 등록되어 있는 2,556만 대, 7만 대 이 차들은 다 멍청한 자동차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운전할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혼자 운전이 가능한 차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 누가 더 똑똑할 거냐? 아직 우열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말이 있죠. 컴퓨터가 가장 최고의 드라이버다. 반면에 컴퓨터는 최악의 드라이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이 자율주행은 사회적 수용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기술 수준도 아직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0.00001%의 사고 가능성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겠죠. 그러니까 그 믿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니까 이것도 기계니까 고장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봐. 결국 기계니까 고장 나잖아. 인간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문제를 언급을 많이 해요.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자동차 쪽에서 유일한 직업이 운전이에요. 옛날에 마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마꾼이 있었어요. 가마꾼도 앞사람이 운전자. 마부는 위에서 말을 조정하는 드라이버. 자동차로 동력이 바뀐 거지. 사실은 운전자는 늘 그대로.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동력은 우리가 2번의 바뀜을 겪었는데 자율주행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죠. 수용성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부터 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용 도로를 뚫어줄까? 그러면 전용 도로 뚫어주면 거기는 한가겠네요. 도로는. 옆에는 꽉꽉 밀리고. 그러면 이거를 꽉꽉 밀리고 있는 운전자들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래 자율주행 몇 대를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비워줄게. 양보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술은 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차선이 다 덮여도 시골의 농장로 있죠. 길이 아니고 농장로도 자율주행이 갈 수 있어요. 스웨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도로에서 유상으로 운송되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제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브랜드는 어디예요? 뭐 보통 테슬라 얘기 많이 하는데 GM도 슈퍼크루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잘하고 뭐 중국의 찌커도 잘하고 샤오펑도 잘하고 누가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얼마나 지능이 고도화되어 있느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쌓아가지고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영역인데 그런 주행 데이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쌓아놓은 게 맞죠. 일찌감치 카메라 앞에 달아가지고 계속 주행 정보를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게다가 이제 도조 컴퓨터 했으니까
상당히 빠른 계산법으로 주행하면서 계속 연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보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일부 도시에서.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좀 테슬라 주가가 너무 지금 가슴 아픈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의 소식을 좀 얼마 전에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반값 보급형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한쪽은 뭐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야. IT 기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IT 기업의 가치로 봐야 돼. 라고 하는 명확한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봐야 자동차 회사지. 그 IT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뭔가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수익을 내는 건 전기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IT 회사가 앞으로 뭐 뉴럴링크를 하든 도조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차가 덜 팔리면 그 회사는 그 미래가 없는 거네. 라고 하는 시각이 분명히 상반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건 미래적 관점에서는 IT 기업이라는 게 훨씬 맞죠. 근데 현실적 관점에서는 저거 돈 못 벌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독주하던 전기 자동차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테슬라의 독주 무대였어요. 그런데 작년만 한번 얘기해 보죠. 작년만 해도 작년하고 재작년 현대차만 해도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다음에 올해 뭐 아이오닉 7, 기아도 뭐 막 내놨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나의 선택지가 테슬라밖에 없었는데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보니까 여기 현대도 있고 오른쪽 보니까 기아도 있고 일로 보니까 폭스바겐도 있고 저기 보니까 토요타도 있고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포션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줄어드니까 테슬라도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끊임없이 세일즈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기본적으로 제조업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럼 이제 많이 팔려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깎겠죠. 할인해 드릴게요. 어떤 물건이든지 제조물의 최고의 마케팅은 할인이에요. 할인해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하는 만큼 수익은 줄어들겠죠. 근데 할인을 한 만큼 수익이 줄어들어도 많이 판매되면 좋은데 많이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드는데 그중에 또 중국의 BYD라는 회사가 너만 할인하니? 나도 할인한다. 내가 더 할게. 해가지고 옆에 경쟁을 되니 테슬라 관점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내가 돈을 작년만큼 많이 못 벌겠어요. 감안하세요. 당분 어려워질 겁니다. 이 얘기는 전기자동차는 춘추 전국시대를 한번 겪을 거예요. 모든 전기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한번 딱 겪고 여기에서 M&A가 벌어지고 덩치 큰 대형사들이 출연하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로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딱.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자율주행차는 어떤 거예요? 그 4단계, 5단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목적지만 호출에 누르면 가서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작가님이 더 이상 자동차를 사지 않을 거다. 이동만 편하면 되지 왜 운전이라는 노동행위로 하느냐. 이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죠. 이동을 잘 시켜주는데 내가 왜 비싼 이동수단을 돈 주고 사야 되죠? 내가 호출하면 집 앞에 바로 오고 딱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그럼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지 않겠구나. 그러면 나는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물건으로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인간 운전자를 쓰면 인건비가 들어가니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저렴한 이용료를 낼 수 있겠죠. 모든 비용이 사라지니까. 그냥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잠깐 쓰는 에너지 비용,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하면서 뭐 바퀴도 소모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가상각 비용. 이것만 계산하면 인간 운전자가 데려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누구나 다 저렴하게 테슬라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앨런 머스크의 모빌리티 사업의 꿈이에요. 실제 중국 전기차 수준이 현재 딱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가서 타보거나 중국 전기 제품을 경험했거나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야, 중국 전기차 그거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거나 한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생산 품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전기차예요. 중국이 지난해에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중국이 제쳤어요. 근데 제치고 나서 봤더니 수출한 전체 대수 400만 대 중에 120만 대가 전기차예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근데 늘 그렇죠. 글로벌에 판매되는 시장에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올해 1670만 대가 판매된다고 해도 그중에 800만 대인 절반은 중국에서 판매가 되니까 나머지 800만 대가 전 세계 어딘가에 굴러다니겠죠. 근데 그 나머지 800만 대가 다 중국 회사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만들고 독일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만드니까. 근데 그렇게 감안했을 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생산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올해 해외에다 쏟아낼 거예요. 이미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중국 전기차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1986년도에 포니 엑셀, 포니 76년도에 수출하고 할 때 우리가 저가에 들어갔어요. 어느 시장이든지. 일단 저가에 들어가고 대우자동차도 세계 경영할 때 동유럽,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소득이 낮은 그런 나라에 저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점점점 브랜드 이미지 업하면서 비싼 차 투입하게 되는 거고 중국이 지금 그 저가 시장을 전기차를 다 먹고 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그러면 거기도 점점점 팽창하면 브랜드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전기차의 판매량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선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약간 그 친환경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혹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혹시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저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좀 늦출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을 늦추는 거는 간단해요. 미국의 IRA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지만 늦출 수 있는 거는 행정명령이 있는데 그 행정명령으로 연비 기준 완화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가면은 EPA라고 있어요. 에너지부가 있는데 그 EPA가 그 원래 미국에서 전기차 한 대를 팔면 보통 리터당 100km 이상 연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과장됐어. 그래서 리터당 현실적인 뭐 44km, 54km 이런 식으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균에 집어넣으니까 전체 평균 연비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락해가지고 기준을 못 맞추면 벌금 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때 벌금 낼 때 평균 연비를 과거에 오바마 정부가 친환경 한다고 많이 높여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니네 평균 모든 차를 다 팔았는데 평균 내보니까 리터당 21km 넘겨. 못 넘으면 벌금 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은 거를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했냐면 그거를 낮춘 거예요. 기준을. 21km 안 맞춰도 돼. 한 16만 맞춰.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 다시 높여놓은 겁니다. 다시 야 니네 23 맞춰 이번엔. 이런 식으로. 그럼 트럼프가 다시 들어와서 23 필요 없어. 한 15만 맞춰.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제조사 관점에서는 전기차 팔아 돈 안 되는데 많이 안 팔아도 되겠네? 그래도 기준 맞출 수 있네? 그럼 내연기관 많이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한 발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앞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전기자동차의 연비를 되게 높게 인정해 줬는데 이걸 확 줄여놨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늘려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균 연비 기준을 트럼프가 완화해도 이미 평균 연비 기준 높여놓고 전기차의 연비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 그 BYD 왕 회장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우리 돈으로 약간 18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워낙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왕치안프 회장이 BYD에다 18조 쏟아붓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능이 고도화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BYD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럼 계속 소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장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투입하고 여기는 소모시키고 여긴 만들고 그래야 제조라는 역량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BYD도 A에서 B까지
똑같은 더 테슬라보다 고도화된 지능을 가지고 옮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를 더 이상 운전이라는 행위에서 다 배제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단 그 시점이 언제 도달하느냐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자율주행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 약간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만약에 국내 자동차 회사가 시내에서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람이 다쳤거나 유해 현상이 발생했다, 가해가 됐거나 라면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이 중단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기술을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희생은 필요하다라는 암묵적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을 좀 다치게 해도 그래 기술이 발전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그 제약들이 너무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작년 10월에 벌어진 그 자율주행 사고 아주 흥미롭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인간 운전자의 차에 부딪힌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그 로봇 택시가 가다가 분명히 장애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장애물로 인식을 다시 해제한 거예요. 사라졌으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로봇 택시 밑에서 끌려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거 가지고 미국의 GM 크루즈는 그 순간 1,500대의 모든 자율주행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벌어진 논란은 자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야? 누구 책임이야 법적으로? 이런 논란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 오케이 합시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다니는 자율주행차에 지금 운전자 관리자라는 사람으로 있지만 자율주행 버스 탔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사람이 정말 사람이 없이 이거 혼자 다녀. 타시겠어요? 불안해서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기술이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시점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저희 이제 채널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주주이시거나 되실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위해서 자동차 그 투자에 있어서 이런 거는 꼭 체크하고 확인하자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대기아는 그거를 메카라는 표현을 쓰고 메카, 뭐 모빌리티, 에너지, 뭐 커넥티드, 오토노모스 이렇게 쓰고 유럽에서는 벤츠는 케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커넥티드, 오토노모스,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쓰는데 각자마다 달라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전동화로 간다. 그런데 얘가 상당히 똑똑해서 오토노모스 즉 자율주행 쪽의 지능도 발전한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로 간다. 그리고 동시에 흔히 말하는 쉐어링도 한다. 이제 소유하지 않는 시장도 분명히 커질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와의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한 곳이 바로 에너지예요. 내가 이쪽에서 땡기면 가장 땡겨오지 않는 게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커넥티드, 쉐어링 이거는 이미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화석연료에서 자 바꾸자 전기로 막 땡긴단 말이에요. 가장 무거워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 에너지 체계의 전환의 가치 사슬을 잘 만들어 가느냐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이 회사가 얼마나 지능 고도화를 위해서 IT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내연기관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이겠지만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당장 뭐 하시니까 미래 전략을 볼 때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내연기관 비중이 얼마나 줄어들되 반면에 전기차에서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그 이익을 내려면 다 내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지능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자동차로 생산 방식조차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꼭 현대기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동일해요. 다만 전환 속도를 가지고 누가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그것만 있는 거지 다 전환을 합니다. 다만 100% 전환은 아니다.
이 에너지 이면에는 뭐 탄소 중립 연료를 쓰겠다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하겠다는 것도 있고 다 같이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죠.